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한 지 벌써 10여 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도 굵직한 공공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글로벌 생명경제, 농생명 산업의 전북을 위해서 그 기관 가운데서도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바로 농촌진흥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로 우리 전북으로 이주한 지 10년째가 됐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의 신임 청장이죠. 권재한 청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취임 석 달 정도 됐는데요. 네. 조금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난 7월 8일 날 농촌진흥청장으로 부임한 권재한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고시 합격 이후에 계속해서 근무하셨던 분야가 농식품부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 관료로서는 정통이시고 지금 급변하고 있는 또 하지만 우리 농민들의 걱정 속에서 누구보다 농촌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농촌진흥청장으로 오셔서 오늘 말씀이 더욱더 이제 관심을 갖고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 재직 시절 보니까요 역대 최대 규모의 K푸드 수출 성과를 내셨다고 합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많은 식품 관련된 기업들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실적들 중심으로 많은 성과를 내셨는지 좀 경험담을 말씀해 주신다면. K푸드 플러스 수출학대 추진본부를 이제 장관을 위원장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그 수출 업무를 추진을 한 결과 지난해에 아마 그 역대 최대의 어떤 수출 증가율을 가져왔었고요. 그 올해는 농식품 분야 수출로만 100억 불 달성을 목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식품은 이제 그 먹는 것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이제 농업 이외의 전후방 산업,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라든지 비료 농약의 농기계까지 동물용 의약품까지 이런 전후방 산업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아마 135억 불의 수출의 목표를 현재 가지고 있고 아마 현재까지 잘 순항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30년의 시간 동안 한 분야에서 일해오신 행정관료로서 이제 농촌진흥청장이 되셨잖아요. 어느 부분에 임기 동안 가장 염두해서 사업을 좀 진행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그리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5가지 정도를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 이게 심각한 상황이고 빠르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촌진흥청이 품종 개발에 대한 그 미션이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선진적인 어떤 육종 기술, 디지털 육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반농업 기계화, 그리고 그 스마트팜 이 부분이 될 테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격이 참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국격에 맞게 국제사회에서도 그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기여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농촌을 또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아직 긍정적이지 않고 무언가가 출구 전략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은 터덕거리고 있는 답보 상태. 그런 의미에서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또 연구기관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 주소를? 예, 그 농업 농촌이 그 참 그 많은 분야에서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농업 농촌 분야에도 새로운 돌파구를 차지할 수 있는 돌파구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마트팜. 그렇죠. 그다음에 이 새로운 분야가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이런 다양한 분야의 것이 우리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전후방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면 결국 그 산업의 발전이 결국은 농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푸드테크 하나 예를 들면 푸드테크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말은 어렵습니다만 그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그 다양한 ICT 기술을 제공을 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말도 좀 어렵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그 냉동김밥
이 미국에 수출하면서 완판된 그런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냉동 김밥을 만드는 과정에도 푸드테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밥을 만들어서 급속 냉동을 하게 되면 네. 그 쌀 알 바깥쪽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아서 이 급속 냉동한 김밥을 또 특별하게 해동하는 기술을 제공하면 본연의 어떤 김밥 맛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었죠. 근데 여기에 하나의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김밥에 들어가는 쌀을 지역 농업인들과 계약 재배를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채소들을 주변에서 농가들에게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그 김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밥을 수출해서 국가 수출량이 늘어서 보탬이 되고 또 기업이 또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 기업에 납품하던 농업인들도 덩달아 발전하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우리 농업이 그 선진 어떤 미래 산업인 그린바이오나 푸드테크, 농생명 산업을 통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역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의 어떤 기술력의 향상은 빅데이터나 AI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팜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어서 보급화가 보편화가 되는 그런 단계까지는 더 많은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관심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그 테스트베드 교육장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전국에 내년도까지 한 150개소를 농촌 시군센터에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스마트팜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예. 좀 쉽게 누구든지 찾아가고 스마트 농업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귀농귀촌은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나 또 스마트팜을 통해서 많이 배출하고 있으나 참 이 고질적인 문제인 일손 문제.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 물론 이건 이제 제조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이 더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전체적인 농촌 그 인력 문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농업 현장에서 기계화를 더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인력 공급을 외부에서 많이 늘리되 그 농촌 노동 시장의 수요의 측면에서 보면 기계화를 해가지고 인력 수요를 좀 낮추는 것 그렇게 되면 결국 농촌 노임이 또 안정화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밭작물 기계화 요거와 관련해서 잠깐 네, 말씀을 네, 좀 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인공위성도 쏘고 그렇죠. 반도체 또 자동차 전 분야에서 세계를 석권하는 그런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는 그 6월 달에 양파를 캐고 마늘을 캘 때 농촌에 계신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밭에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캐냐.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한 일이다. 빠른 시일 내에 밭작물 기계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논농업의 경우에는 뭐 기계화율이 99% 이상이니까 어느 정도 완성된다는 겁니다. 밭농업의 경우에는 지금 한 63% 수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네. 특히 이제 그 파종 정식 그러니까 심을 때 그리고 수확할 때 그때 이제 기계화율이 낮아서 그런데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밭작물이 워낙 다양하고 또 그 자라는 형태가 워낙 또 다양한데다가 논과 달리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기반 정비도 좀 부족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어떤 고정 변수로 놓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기계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특히 밭작물 분야에서. 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이 올해까지는 양파, 마늘 등 10개 주요 밭작물에 대해서 기계화를 어느 정도 이뤄내고 내년도 이후에는 배추, 그다음에 감자 등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 보급 속도를 더 늘려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기계만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계화가 한 번에 진전되지는 않습니다. 네. 첫 번째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이 우리 농업인이
기계를 쓸 경우에 더 이득이 됩니다라는 인식이 이제 늘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창녕에 있는 마늘 농가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13,000평을 마늘을 재배를 하고 계셨고 기계화를 하기 전에는 인건비로 한 해에 한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해인 올해죠. 올해에 전체를 기계화를 했더니 일부 인건비 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계 임차료로 한 890만 원, 두 개 합쳐가지고 1,200만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6천만 원과 1,200만 원, 그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예. 농가들 스스로 기계화를 빨리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그 지역에서는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농기계는 또 개발해 놓으면 좀 비쌀 수 있습니다. 모든 농가가 기계를 다 사게 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군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그 임대 농기계를 많이 보급하게 하는 것, 네. 이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농작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기계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관행을 없애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도매시장에서 양파 거래를 할 때 빨간 20kg짜리 양파망에 네. 아주머니들이 손으로 이렇게 각을 잘 잡아가지고 잰 그 양파망에 들어있는 그것을 도매시장 뭐 중도매인 등 그 시장 주체들이 그걸 더 선호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계 포장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손으로 잘 잡아서 온 것을 선호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식품부와 지자체와 협조해서 기계 개발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잘 진전이 돼서 저희들 목표컨대 26년까지 한 7% 수준의 밭작물 기계화를 이뤄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되면서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기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나 119의 신고해 유관기관과의 연계, 이런 시스템도 좀 보완으로 마련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근 5년간의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예. 그래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율이 얼만큼 되는지, 사망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봤는데 해마다 한 평균 한 800명 정도의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그 중에 사망자 수는 한 100여 명, 100명 정도 수준이고요. 다른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서 이제 치사율이 좀 높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우선 사전 예방을 위해서 교통 안내 표지판을 만들어서 보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그 농기계가 이렇게 지나가면 위에 교통 표지판에 농기계가 지나갑니다라는 표식이 뜨게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장성군인가요?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해봤더니 그 주행 속도가 한 11% 정도 줄고, 또 과속하시는 분들의 차량 숫자가 한 25% 줄어가지고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체감 안정도가 한 1.5배 올랐다, 이런 이제 결과 보고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통상 농업인들은 혼자서 이렇게 농작업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이게 빨리 또 알리지 못해가지고 또 피해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기계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일정 정도 이렇게 기울게 되면 경보를 이렇게 울리게 하고, 또 완전히 넘어지게 되면 그 정보를 그 보호자들에게 바로 알리는 그런 기술들을 예. 개발을 했고요. 저희들이 우리 진안군 소방서하고 그리고 또 전북 소방본부하고 이런 사고 정보를 바로 이렇게 알리게 하고, 그것이 119 응급 출동 서비스하고 좀 연계되도록 그런 시범 사업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앞으로 뭐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현재 희망을 하고 있는데 뭐 확대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올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폭염과 열대일수. 그 가운데 이제 고온 현상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는 24절기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지혜롭게 그 계절을 이용했는데, 추석 때도 폭염이 있어서 이 변멸구 나방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비어 잎을 갉아먹고 또 그 이후에 주말에 비가 와서 약해진 뿌리가 무너져서 다 쓰러졌습니다. 사과 또 배추 뭐 할 것 없이 고온 현상이나 기후 변화로 인한 우리 농작물의 피해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까지 돼서 우리 청장님 누구보다 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고민이 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농촌진흥청에서는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을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기후 변화가 이렇게 계속이 된다고 하면 우리 농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어떤 변화 상태가 계속이 된다면 30년 뒤에, 50년 뒤에 주요 품목이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추가 재배 적지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그렇죠.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우선 그 첫 번째가 될 테고요. 두 번째는 그 예측된 어떤 기후의 방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후의 방향성에 어떻게 잘 적응하도록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금방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고온이 되면 배추가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몇 번을 심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온에 잘 견디는 품종을 배추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또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빨갛게 착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온임에도 불구하고 빨갛게 잘 익는 사과 품종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애플, 망고 같이 예. 아열대 작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두 번째가 될 테고요. 세 번째는 뭐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기후 변화로 참 다양한 피해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거기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제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가가 농장 지번을 그 서비스에 접속해서 치면 자기 농장의 기상이 어떤지 11개의 기상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15개의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재해 예측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한우가 뭐 이렇게 사료를 섭취할 때 메탄가스가 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저메탄 사료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뭐 4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을 잘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농진청이 앞장서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권재한 농촌진흥청장님 모시고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뭐 경관농업, 심지어 우리 지금 교육과 보육을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늘봄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농촌 프로그램이 34개 정도가 함께 지금 합류가 되면서 상당히 교육적 측면에서도 여러 효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늘봄 교실, 네네. 늘봄 교실은 그간에 했던 그 방과 후 학교하고 돌봄 교실 이것이 통합된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그 지역이나 학교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발달이나 정서 함양 이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개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농진청하고 협력을 해서 농업과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재 보급을 현재 하고 있고요. 예. 아마 그 학생들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 직접 농촌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농업과 농촌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네. 들었고요. 예를 들면 학교에 이제 농장을 만들고 그 농장에서 식물을 재배해보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정서 함양에도 기여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전주에 2개 학교에서 뭐 현재 시범 사업을 네. 현재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51개 학교에서 현재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아이들의 경험이 추억이 돼서 향후에 농산대를 가고 또 스마트팜에 뛰어들 수 있는 미래의 농업 청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류 얘기할 때 우리 K 농업이 한류하고는 어떤 뭐 연관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어떤 연관성으로 좀 인기를 얻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참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우리 농업 분야도 상당한 수준의 발전이 이제 있었습니다. 느끼시진 못하시겠지만 이 추운 날씨에도 딸기를 드실 수 있고 이 더운 날씨에도 안정적으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국민들이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이제 발전이 네. 있었죠. 우리 스스로는 항상 향유하니까 이제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대한민국 국격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는 그런 역할들을 국제사회에서 우리 농업 분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이 그 대한민국의 농업 발전의 기술들을 전 세계의 개도국의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기여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양자, 다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두 개 국가가 서로 협력하는 내용인데 코피아 센터를 설치를 했고요. 코피아 센터에 우리 전문가를 농업 전문가를 파견을 하고 그 농업 전문가 분들이 그 나라에 당면한 농업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하는 그 과정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면 이 파키스탄이 이 씨감자 감자 생산이 굉장히 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병이 없는 씨감자를 기술을 이제 전수받았어요. 그래서 향후 5년간 한 16만 톤을 작업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기존에 쓰던 씨감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예. 생산성이 20배 이상 높아집니다. 이렇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이 그 나라에서도 곽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자이잖아요. 여러 국가와 우리 대한민국이 협력하는 농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크게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그 중남미 이 세 개 지역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아프리카의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K 라이스 벨트라고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아프리카의 7개 국가의 그 7개 국가의 국민들의 주식이 쌀입니다. 근데 쌀인데 그 쌀을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해서 항상 국민들이 먹을 쌀을 수입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해야 하는데 발전해야 할 재원들을 쌀을 수입하는 데 쓰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K 라이스 벨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프리카 7개 국가에 그 우리나라 예전에 쓰던 통일벼, 수량이 많이 나오는 그 통일벼,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 예상컨대 27년 정도 되면 종자로 한 10,000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이 종자를 활용하면 전체 생산량이 추정컨대 한 216만 톤 이 정도가 생산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아프리카에 한 3천만 명 정도가 예. 먹을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고 그러면 지난 6월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이제 서울에 있었습니다. 네.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의 정상들과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요구한 것이 대한민국과 농업 분야에서 협력하게 해주세요라는 희망이 많았고요.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8월 달에 현지에 케냐에 가가지고 한 아프리카 농업협력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14개 국가가 너도 나도 가입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7개 국가가 이제 회원국이 됐는데 이 숫자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전체 국가의 70%입니다. 54개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37개 국가가 대한민국과 농업 분야의 협력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어서도 농업 분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뭐 농업 행정 전문가로서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그동안의 농촌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꾀했던 그 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서 오늘 편안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먹는 식이 빠질 수가 없는데 그 1차가 바로 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랄지 더 많은 이 농업의 스마트 기기 변화라든지 함께 해야 될 숙제는 많지만
우리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기관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든든하고 다시 한번 올해로 이제 전북으로 이전한 지 10년 됐는데 앞으로 20년, 30년 더 대한민국의 농업 발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전북의 특별자치도 이름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 중심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많은 연구기관들이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혁신도시에 이주해 있습니다. 함께 협업하면서 성장한다면 분명 우리 농업의 미래를 전북이 책임지고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특별한 전북 톡톡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